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48회 방송 3부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자, 이제 유신이 많이 왔습니다. 아직 남았지만 그래도 가까이 왔죠. 꽤 왔어요. 네, 우리랑 굉장히 근접하게 왔어요. 우리한테는 힙스터,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리고 사실은 숨겨진 유신 지사기도 한 이 박정희라는 인물.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은 박정희는 쿠데타를 통해서 정부기관을 장악하는 데는 성공했죠. 그런데 곧바로 대통령은 못됐습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선거를 거쳐야 되죠. 그러려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당시 한국 국민들은 4.19 혁명에 성공하면서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다는 시원해. 그런데 청량감을 준다고 바로 대통령으로 찍어줄 마음의 준비는 솔직히 말해서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쿠데타 한 김에 선거고 지랄이고 그냥 했으면 이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선거고 뭐고 그냥 내가 올라갈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미군이 있잖아. 아 맞다, 미군이 있구나. 그리고 박정희는 이승만이 내려오는 거 보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렇네. 아, 감히 어떻게. 아메리카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졌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막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네. 박정희의 마지막이 유신 정권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박정희는 국민 눈치를 본 사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그 국민 눈치를 봐야 됐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됐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통치하기 쉬워야 되는데 안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이 저기 뭐 어떤 나라는 독재자고 어떤 나라는 막 이렇게 그렇게 밀어준 이유가 뭐겠어요. 어쨌든 말 잘 들어서 그 하기 나라가 쉬우라고. 안정되게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박정희가 남노당 출신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에 대한 신뢰도 없었던 거죠. 두고 봤어야 되는 거지. 미국 입장에서 이 사람 이상하잖아. 그리고 빨간 반스와 검은 망토라니까. 그리고 정권 내내 박정희와 미국은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런 사람이라서 미국 입장에서도 검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증명해야 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경제성장이니 공과론이니 뭐 07과삼이니 뭐 이런 말 하는 거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은 이번 유신편에서는 넘어가야죠. 네. 지금 유신 특집 박정희 편의 주인공은 박정희 마음속의 유신이죠. 그렇죠. 5.16의 유사는 저희가 따로 풀어드릴 겁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박정희는 민심을 사로잡아야 하는데요. 박정희는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했죠. 우리가 속칭 공화당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당이죠. 그 전에도 공화당은 있었지만 우리가 공화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박정희가 창당한 민주공화당을 줄인 말이죠. 네. 윤보선하고 5대 대통령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4.19 혁명은 의식이 어느 정도 우리가 깨어있다고 말하는 고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 그리고 도시인들의 혁명이죠. 네. 농민들은 4.19 좀 떨어져 있었어요. 사실 공간적으로. 이 농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시 인구의 절대 다수는 농민이죠. 네. 출신 계급이 빈농 출신이에요. 박정희는. 만주군 출신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농민들의 감수성을 잘 알죠. 그래서 민주공화당의 로고가 황소입니다. 황소. 실제 유세에서도 황소를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허경영 대표님이 그겁니다.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논밭에서 열심히 군소리 없이 일하는 황소가 되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 천황한테 편지 쓸 때 견마지로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와 말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엔 소야. 개, 소, 말 다 나오는군요. 윷놀인가요? 이게 통했을까요? 아니, 통하죠. 통하죠. 이거. 물론입니다. 당시 야당이 이제 신민당이었고요. 그 뿌리이자 현재 더민주의 뿌리이기도 한 한민당. 네. 자, 한민당의 뿌리를 냉정하게 비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당은 친일 지주 연합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급적으로 기득권층, 네. 완전한 지금으로 치면 완전 삼성, 현대. 당시 기득권층이 네, 그렇죠. 신민당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중심이 요건- 됐는데 요건 이제 오해는 하시면 말고 실제로 친일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셨고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아셔야 되는 게 아까 그 필동님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이 깨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으려면 자본이 있어야 돼요. 자본이 있으려면 자본이 있으려면 이 당시에 친일 지주들 말고 자본 있는 사람 맞아. 없어요. 네.
적어도 이 사람 자체가 친일은 아니었어도 적어도 아버지들은 친일이 많았다. 그죠. 음, 그런 식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단순히 친일파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정당을 만들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다르죠. 그 배경이 그랬다라는 네. 거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 유권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친일 지주들의 반대편에 박정희가 있죠. 이미지적으로. 그러면은 박정희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독립운동 세력으로 오해를 받은 거예요. 아주 땡큐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이럴 때는. 예. 그런데 박정희 어. 거짓말도 안 했어요. 긍정도 부정도 안 하면 돼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박정희는 그리고 이 시기에 어쨌든 실권은 자기가 쥐고 있으니까 독립운동가들을 챙겼어요. 독립유공자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아, 나이스 부부예요. 그러게요. 여기서 장택상이라는 우리 근대사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삽질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방금이 아니라 엊그제 아니 방금 내가 방금 얘기한 거죠. 친일 지주연합의 그 맞습니다. 어떤, 예. 이 배경이 장택- 되게 웃긴 네. 사람이 이 사람. 장택상은 독립운동가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그 악명 높은 친일 지주 장승원입니다. 네. 이분이 그분 아닌가요?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박정희의 아버지와 형을 소장농으로 부린 바로 그 지주입니다. 더 웃긴 건 이 사람의 형 있잖아요. 네. 형은 저기 만주군 그 일본 군인가로 또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 난징 대학살에도 참가한 아주 그냥 악질 친일파. 악질이야 이 사람들 사람 자체가 집안이 악질인데 아들놈을 일본에 유학 갔다 왔더니 빨개가 돼버렸어요. 이게 정확하게 그 소설 뭐죠? 태평성대에 나오는 바로 그겁니다. 맞아. 맞아요. 이 좋은 세상에. 그 장승원이 어느 정도로 악질이었냐면 장승원 독립운동가들한테 암살당했어요. 진짜 웃긴 거예요. 이 사람의 그 깨어있는. 근데 이 사람 기본적으로 부르주아고 귀족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교육만 받은 사람이라 약간 그 왜 민중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감수성과 괴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족 이 나라 요거는 자기가 충성을 다했는데 그죠. 계급적인 고민은 없어요. 아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잘 모른다니까 본 적이 없다니까 이 사람은. 아니 나한테 민중의 와닿는 게 처참한 삶의 없는데. 모습 이런 거는 뭐 부대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빨갱이가 돼서. 거기서 뭐 그 민족 자각론 막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하고 돼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나 독립운동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장택상은 일단 지금은 박정희를 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저격수로 나왔다고 이 사람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우리 집 머슴 집안이라고 폄하하고 다닌 거예요. 이 사람이 박정희를. 감각이 없다니까. 감각이. 자, 이때는 지금 이승만이 농지개혁으로 친일 지주계급이 작살났죠. 우리 이승만 농지개혁 특집 했잖아. 네. 그래서 친일 지주계급에 대한 적개심이 사실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었는데 친일 지주계급에 대한 적개심이 다시 불타오르는 거야. 이 장택상 때문에. 전 국민이 대부분이 농민인데 그 농민들이 거의 다 모습이었다고. 그렇지. 다 머슴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통할 거라고 장택상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 양반들하고만 살다 보니까. 원실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박정희에게 사람들은 더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그죠. 야, 머슴 출신이 대통령이 저기까지 나와? 올라갔어? 어. 대통령에 나와? 그리고 로고는 황소야? 그 박정희는 이때부터 이걸 시작합니다. 농민들하고 같이 논일을 하는 거죠. 논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잘하죠. 잘하죠. 기가 막히게 하죠. 옛날에 하던 건데. 그리고 막걸리 같이 마십니다. 그 막걸리. 그 막걸리. 그런데 장택상의 취미는 고미술품 수집. 여간 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자기가 보고 자란 환경이 그건데 그렇지. 그걸 탓하기에는 조금 그래. 당시 장택상이 맨날 이렇게 찰랑거리면서 차고 다니는 시계가 파텍 필립. 이게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시계 중에 최고가였대요. 이게 그 당시 돈으로 60만 원인가 하는데 지금 환율을 치면 한 4천만 원. 근데 이 파텍 필립 지금도 있거든요. 네. 세계 최고의 명품 시계인데 카피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당신은 파텍 필립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잠시 맡아둔 것입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지금 파텍 필립 차고 있지만 이 너는 죽더라도 이 파텍 필립의 가치는 영원하다 이거야. 거기에 그 카피가 파텍 필립에서 카피가 그거였군요. 그래서 너는 파텍 필립 소유한 게 아니다.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불멸하다 이 가치는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가 죽어도 우린 남거든 뭐 이런 건데. 그런 얘기지. 카피 웃겨 이거. 그래서 박정희의 공화당과 경쟁 정치 세력은 이런 대립되는 이미지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박정희가 뭐 만주군 장교란 건 나는 몰라. 그러면 나는 이때 당시 농민이라면 막걸리와 파텍 필립 중에 어느 걸 뽑겠나?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파텍 필립 그 카피 완전 그거잖아요. 사람이 시계 찬 게 아니고 시계가 사람을 찬 거다 이거잖아. 맞아요. 근데 당연히 막걸리 뽑죠. 당연히 막걸리 뽑지. 그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는데 성공을 하죠, 결국. 네.
뭐 여기 뭐 부정부패도 부정선거 부정개표도 있었다고 하고 뭐 하는데 그런데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만한 행정력은 당시 없어. 전산기술 막 이런 건. 그러니까 결국은 박정희가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정체를 숨겼잖아요. 그럼 네. 친일파 겸 기회주의자인가? 박정희를 옹호하는 사람도 완전히 과거를 지울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 기회주의자는 맞는데 대통령이 된 시점부터는 그래도 이 시점부터는 민족적 사명감에 불타긴 했다. 그러니 공칠 이런 식으로 과삼 이런 가거든. 얘기 하니까 뭐 그런 거죠. 뭐 둘 다겠죠. 둘 다겠는데 약간 맥락을 다르게 우리는 접근하면 이 사람 기본적으로 멋쟁이가 아니었는지 그냥 힙스터. 힙스터. 힙스터가 아니었는지 이 사람이 산업화에 매진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갓 산업화를 시작한 나라 이제 막 나라를 이제 일으키는 후진국의 지도자 그리고 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멋진 게 어떤 건지 기가 막히게 찌르는 센스가 있었어요. 이 사람 이미지의 화신입니다. 자, 논두렁에서 막걸리 마시는 모습이 이 사람 트레이드 마크죠.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이 사람의 출신 계급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죠. 진짜 이거는 이 이미지 메이킹은 진짜 박수 받아야 돼요. 전략적 차원에서는. 그 다음에 지방 순시 중에 전용차를 일부러 숨겨둬요. 그리고 시외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럴 것 같아. 왜 시외버스 그냥 내가 탔는데 길거리에 우리 버스만 다니고 자꾸 이상한 차가 따라오고 그런 느낌. 이상한데 이러면서. 그러면은 설마 대통령이 지금 이 버스에 타고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사람들이 대통령 흉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말을 듣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알게 하죠. 사실 대통령이 듣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죠. 이런 거 참 대인배.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 닮았다는 이야기 어디서 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 또 트레이드 마크가 이럴 때 대통령이 날 닮았지 라는 말로 응수하는 게 이 사람 또 이 전략이었어요. 이런 서민적인 그 이미지, 소탈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 관리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해화동의 막걸리집에 대통령 혼자 찾아온 거예요. 직접 막걸리를 퍼먹는 거지. 그리고 조용히 동전을 내려놓고 이제 갔다. 이런 일화가 유명한 거죠. 물론 궁정동 안가에서는 그러실 그런 리가 모습을 없잖아요.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좋아하시는 술 유지하는 따로 거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뭐라 그러면 너무 안 당연하잖아 되는데, 이건. 우리도 좀 좋은 거 있고, 이거 좋은 거도 아니든 어딘가에서 보여줄 이미지가 있을 땐 또 거기 가서 하고, 예를 들어 뭐 하다못해 소개팅을 나갔어.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제가 평상시에 파스타를 좀 좋아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집에 가서 밥 비벼 먹고, 양푼에 밥 비벼 먹고 이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걸 정말 잘했다. 그리고 식당 주인 아줌마들한테도 능청을 잘 떨었는데 한 번은 욕쟁이 할머니한테 걸린 거예요. 네. 우리 MB님도 하셨던 그거요. 그래서 아이고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대통령처럼 생겼냐 이 개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아유 대통령이 절 닮았죠 하면서 능청스럽게 넘기는 거 있잖아. 이런 소박한 일화를 남기는 거를 참 잘했고 여러 번 했고 언제나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잘 찍었어요. 추상적이고 영웅적인 구도로 찍는 사진 있죠. 잘 찍은 게 아니고 잘 찍힌 거 아니에요? 잘 찍히지만 선정은 자기가 하죠. 특히나 이 문구가 붙어있는 사진으로 유명한 그 모습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때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 선구자적으로 사진이 찍혀있죠. 이런 이미지는 그 연구를 해야 소화하는 거지 이런 포즈나 표정 같은 경우는 그냥 찍히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면 논두렁에 앉아있는 모습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기습적으로 찍힌 스틸샷의 이미지로 이게 이어져 있죠. 약간 삐컷인 양. 예, 중간에 어설픈 게 없어요. 이런 것만 해도 이 사람이 이미지 관리에서는 굉장히 천부적이었다. 이게 다 멋을 알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건 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좀 멋있게 볼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고를 하니까. 그리고 어딜 가나 이 사람 감각이 천부적인 게 이 사람이 1965년에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방문을 하거든요. 대통령 되고 나서. 네. 네. 보통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는 외국의 귀빈이 오면은 소원 하나를 들어줘요. 우리 뭐 해드릴까요? 라고 그럼 이제 했는데 보통 소원을 그러면 이렇게 쭉 칼로 장렬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내가 연설을 한다거나 아니, 퍼레이드. 퍼레이드 이런 아니면 거는 사유를 좀 연설이나 받아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 박정희는 어떤 걸 했냐면 자 그럼 내 소원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제 소원은 지금 뭐 군기문란이나 이런 걸로 영창과 있는 생도들 다 풀어주세요. 지금 다 뭔가 벌을 받고 있는 생도를 다 풀어달라. 다 사면시켜달라. 그게 260명이나 됐다고. 260명. 이 260명의 장교들 있죠. 박정희를 흠모해가지고 너무 멋있잖아. 완전 남자 중에 남자잖아. 흠모해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한국 지원에 그냥 7, 80년대. 한국에 그렇게 지원을 했다 그럽니다. 열정적으로. 당시 우리 낙국이라 안 오고 싶잖아요. 근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됐다고. 이런 식으로 멋진 남자, 따르고 싶은 남자 이 이미지를 연출해내는데 이 미국에서도 완전히 통하는 거죠. 이게 군인이라면 어느 나라든지 같이 공유하는 감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실히. 그런 것도 있고 이 사건은 당시에 미국 언론에서도 알려져서 미국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되게 멋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오신 미군님들을 위해 우리가 또 한국 여자들을 준비하셨지 이분이. 그러셨죠. 네. 위안소를 운영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안소는 거의 수용소 수준이었어요. 네. 진짜 이중적이야. 음. 자, 4.19로 이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듯 하다가 네. 이 사람이 군부 독재를 하게 되는데 민주주의라는 시대 정신은 배신한 건 맞아요.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시대 욕구는 참 잘 자극을 했어요. 경제 성장에 대해서 공과론이 많죠. 뭐 화폐 개혁에도 실패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과외에 의해서 가까스로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다 사실은 그 07과삼론이나 박정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라고 하는 이 논이나 다 팩트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거는 다 있어요. 어느 쪽에나. 예. 그게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산업화의 프론티어로 확실한 이미지 메이킹은 분명히 잘 기획을 했고 먹혔죠. 먹혔다. 정말 완벽에 네. 가깝게 성공을 했다라는 점이겠죠. 특히 그 미국의 과에 의해 가까스로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참 이게 막 그냥 말인 게 제가 이걸 최대한 한껏 미화를 해보자면 네. 그 당시 가장 선진적인 미국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경제에 도입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어. 미국의 티칭으로 한 거라니까 그거잖아요. 티칭이나 그 당시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걸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도입하여. 말이라고 이거. 우리 민족 잘 살자고 활용하여. 뭐 말이잖아.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대표님 방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느 쪽이나 다 팩트 가지고 얘기합니다. 다 팩트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냥 과에 의해서 가까스로 실패하지 않았네라든가 적극적으로 그들의 선진 문물을 도입하여 아니 이게 문익점이야 밀수범이야 뭐 이거지. 이런 얘기는 하나만 한 소리라고. 맞아요. 박정희는 산업 근대화, 조국 근대화 지도자로 스스로의 롤플레이를 그 역할을 설정을 했죠. 네. 그 후에 국산품만 썼습니다. 야, 이게 진짜 수익이죠. 그죠. 네. 볼펜부터 칫솔까지 불편해도 국산만. 이게 후진국 지도자로서는 멋진 모습이니까. 근데 드셨던 술은 그건 안 보이는 데서 먹는 거니까. 여보세요. 근데 그것도 좀 세게 이게 술이나 담배 기호식품이니까 네.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거예요? 아니 그지 않나? 물론이죠. 그죠.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아니 당연히 있을 수 제가 있죠. 술을 네, 안 또 좋아해서 잘 한편에서는 모르겠다만 있어요. 한편에서는 시바스리갈이나 먹고 말이야 국민을 고생하는. 그러니까.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막걸리 먹는 척하고는 그거나 먹었다 이런 얘기 또 있잖아요. 다른 한편에서는 시바스리가 사실 그 비싼 술도 아닌데 대통령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술인 건 맞잖아. 이런 식한데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이죠. 근데 맥락은 뭐냐면 뭘 보여주면 국민들이 좋아하고 뭘 보여주면 싫어할지는 알았기 때문에 시바스리가는 숨어서 먹은 거고 이 사람은 이 본인은 철저히 전략적이었다고. 근데 지금에 와서 어차피 근대 국가에서 이 네. 사람이 독재한 걸 둘째 치고라도 네. 사람이 정치인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그 흔히 말 정치 공학적으로 네. 운용한다라는 게 흉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거 아니, 맞아요, 그건 그냥 맞아요. 흉이라기보다는 가치 중립적이다. 그죠? 그건 그냥 본인의 기술이잖아. 탁월했다. 나는 그게 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굳이 폄훼하려고 왜 시바스리가를 먹고 막걸리 뭐 먹는 척하냐. 사진 찍을 때는 막걸리고 이러면서. 글쎄. 그런데 이제 이런 이미지 문화를 정착시킨 게 사실 건전하진 않죠. 예, 그 얘기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신념은 없던 사람이다 보니. 아 근데 사실 그게 그런 게 정치인이라는 게 어떤 연예인 선한, 같은 건데, 선한 어쩌면서. 어떤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필요한 것을 공학적으로 계산하는 건데 이 사람의 그 순수함과 진정성을 내 눈앞에 들이대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치 그 아이돌 팬이 아이돌에게 나를 사랑한다는 걸 진심으로 말해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얘기 같이 보이거든요. 물론이죠. 이 사람 힙스터로서는 진짜 테크니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아이돌처럼 우리 서로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 자본주의 미소를 지어줘. 그 정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나 이 국산만 쓰는 검소한 우리나라 대통령 넥타이만큼은 외제를 썼습니다. 왜냐? 멋은 나야 되니까. 그쵸. 야, 이 사람 힙스터다. 이게 왜냐면 이건 솔직히 그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요걸 얘기. 남성복 매장에 가시면 특히 성인 남성복 네. 매장에 가시면 지금도 굉장히 그 베리에이션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모양이 비슷비슷해. 보통 처음 가신 분들은 다 똑같아 양복이. 한눈에 보기엔 똑같아 보이죠. 근데 가면 버튼이 2개냐 하나냐, 세 개냐. 뒤에 트임이 하나냐, 두 개냐 뭐 그거 갖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디테일에서 넥타이는 거의 핵심이거든. 맞아요. 근데 넥타이가
잘 만들기가 진짜 어려. 지금도 비싼 거 아니면 안 그건 이뻐. 솔직하게 맞아요. 안 이뻐. 솔직히 진짜 그래. 넥타이 선물을 해봐도 어.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그 멋의 완성이 그 포인트만큼은 자기 사진도 지키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는 외제 쓰는 그거 거지. 어쩔 수 없어. 나 사실 그걸 뭐 그거 아직 뭐라 할 건 우리나라 아니라고 봐. 산업이 그러니까 천 자체도 안 그러고 프린팅도 그러니까. 아니, 자, 청취자 여러분, 이 방송은 칭찬하거나 욕하려고 하는 방송이 네. 아닙니다. 지금 네. 이해의 차원입니다. 이 사람은 힙스터고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를 중요시했다. 자, 이런 소탈한 이미지 이면에는 사실 많은 책임들이 있죠. 저도 이런 생각 갑자기 합니다. 뭐예요? 얘기지만 GD가 네. 국산 보세만 입으면 왠지 이상할 것 같아. 지딘데. GD는 왠지 저 프랑스 저 어딘가에 하이 패션만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외려 저는 그것보다는 지디니까 하이 패션과 보세를 섞어 입어도 다 이게 통일을 시켜주면서 힙하게 보이는 그런 거 아닌가. 그치. 뭐 그럴 수 있는. 근데 그 박정희가 GD예요. 위험. 엄청 난 도민준설을 이어 이제 지디설. 오늘 나온 발언 중에 제일 위험한 발언이다. 박정희 GD론. 아니, GD는 박정희의 박정희 지디 평행 이론. 박정희는 요즘 말로 하면 아이돌로서 스스로를 소비시키게끔 국민들로 하여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고 그럼 박정희 GD라고 그러면 왜 안 돼? GD 팬이면서 진보 유권자한테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박정희에게 GD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박정희에게 현존 최고의 아이돌스러운 그런 기믹들을 박정희는 스스로 가르쳐준 사람도 없는데 차용하고 본능적으로 찾아서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사람 센스는 진짜 인정입니다. 센스 인정입니다. 이 사람은 네. 사실 SM이 몇십 년에 걸쳐서 YG가 몇십 년에 10년에 걸쳐서 개발한 만들어낸 모든 시스템과 어떤 거를 본인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자, 이 사람 책임론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감정. 네. 네. 자,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원래 전라, 경상, 충청 이것을 하삼도라고도 하고 삼남이라고도 하죠. 네. 원래 이 삼남은 지역 감정이 없었습니다. 기후부터 문화까지 비슷해요. 그리고 자, 상류계급은 상류계급대로 다 이 곡창지대의 지주들이고 하류계급은 하류계급대로 다 지주들한테 착취당하는 농민들이죠. 소장농들이죠. 그러니까 계층끼리 연대의식도 있었어요. 문화적으로도 비슷하단 말이야. 네. 근데 지금의 동서 갈등은 이제 박정희에게 책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전부까지는 아니어도 자, 빨리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욕망이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려면 기반이 되는 지역과 토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욕망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가 겸사겸사 TK가 한반도 내에 조슈번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받쳐주는. 사실 여기까지는 보면은 이걸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기의 기반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표밭이 필요하다라는 네.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욕망이 합쳐지면서 좀 사악한 결과를 하나 더 만들어내고 합쳐지지. 이때가 또 이제 막 근대화가 되고 있는 산업이 막 발달하고 그렇죠. 있는 거고 하나. 왜냐면 왜 이 얘기하냐면 경제 발전을 한다 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라도보다 대구 쪽에 도를 하나 더 깔아준다고 칩시다. 근데 요즘이야. 보도블록으로 칠게요. 옆 동네보다 우리 동네 보도블록 하나 더 깔고 가로수 하나 더 깐다고 해서 차이 없잖아. 근데 그 그때는 당시에는 우리 동네 신장로 하나 들어서는 게 발전의 속도의 그 차이가 너무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것은 경제 계층이 한 번 갈리기 시작하면 그죠? 한 번 격차가 벌어지면은 부익부 빈익빈이죠. 그죠? 네. 가속도가 붙는 거죠. 자, 대구 경북 더 나아가 경상도가 되겠죠. 이 인구가 많잖아. 네. 남한에는 인구를 바탕으로 경상도에 의도적으로 산업 기반을 몰아주면은 전라도와 충청도는 소외되지만 그죠? 근데 나 자기한테 나쁘지 않잖아.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처음부터 소외시키려고 했다기보다는 소외를 기꺼이 방치했다. 그죠?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래도 책임은 져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이건 아니, 나쁜 겁니다. 왜냐면 한국의 일국이 어쨌든 지도자잖아. 그럼 이제 그건 골고루. 균형감을 생각을 했었어야 네. 되고, 근데 이제 그걸 알기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계산을 못한 거고. 그리고 이 사람 보고 자란 게 조슈번, 사스마번, 파벌 정치. 음. 관동군의 근간은 조슈번이잖아요. 자기도 자기만의 그죠? 조슈번을 갖고 있으면 좋잖아. 자기만의 어떤 지지 세력 작은 스몰 뒷배. 뭐랄까 왕국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네.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전라와 충청을 소외시키면서 너무 미워서. 너무 소외 그러니까 싫어서 이놈들이 밉기 때문에 말려 죽이려고. 그야말로 전라도 놈들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그건 신념이죠. 다시 말하시면 이 사람은 신념이 신념하고 없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네.
참고로 이제부터 등장하는 김대중. 네. 김대중은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비균형 발전에 반대한 거예요. 자, 산업개발 초창기 대표님 말씀 맞잖아요. 단 몇 년 먼저 교통 뚫리는 거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영구적인 격차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가 전체로 보면 동서가 동시 균형 발전을 해야 나라는 더 좋죠. 네. 왜냐하면 전라 충청 지역의 그 생산력 그 다음에 소득도 높아져야 그게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가 더 탄탄해지고 막 이러는 건데 이제 이게 박정희의 군사주의적인 빨리빨리 정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나쁠 게 없으니 이런 정치적 상황의 결과로서 동서 분열, 동서 갈등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건데요. 네. 그 게다가 이제 일단 계획 경제니까 어쨌든 간에 될 놈 될이라는 느낌으로 몰아주는 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장남한테 몰아주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게 이거잖아요. 델롬델이라면 내 고향. 그렇지. 그게 또 재벌 위주의 어떤 그런 식으로 포항제철에서 모아주고 그런 거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주는 건데 문제는 이제 계획 경제는 개도국의 특유의 개도국이 성장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거는 맞는데 역시나 여기도 그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다음 그러면 알겠어. 될 놈 데리고 몰아줬다고 하면 그다음 문제 분배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로 그 분배의 문제를 외면했다는 거지.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왜? 자기한테 나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생각이 안 미쳤어. 솔직히 말하면. 아, 이 시점엔 안 미쳤죠. 그런데 이제 유신 정권 이제 계속 가면서. 그때 가면은 근데 이제 사실 전라도 지역은 조선시대 내내 생활 수준, 문화 수준 제일 높은 곳 아니었나요? 그렇죠. 전제 지역으로 생각해봐요. 따지면 도시 빼고 뭐 도시야 뭐 평양 이런 도시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일제 감정기부터 해서 서서히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네. 왜냐하면 원래 일제 철도가 말이죠 전라도를 통과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가 제일 곡창지대인데, 곡창지대니까 그렇지. 쌀을 수탈하는 게 목표인데. 그리고 평지에 내는 게 빠르겠어요. 맞아. 저기 산에 내는 게 빠르겠어요. 경북의 산을 뚫고 저기 뭐 경북에 산간지대가 많은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네. 운하를 짓겠다면서 왜 거기에 그랬죠. 무슨 그 네. 뭐냐 그 문경세제인가 그걸 네. 너무 무슨 배를 끌어올리는 크레인을 만들겠다고 베라벨 소리를 다 했죠. 네. 그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랬는데 전라도 양반들이 여기가 어떤 땅인데 감히 보기 흉하게 철길을 내냐고 도로가 깔려야 땅값 오르는 걸 모르시고. 반대를 해가지고 그럼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니네 싫으면 관도 해서 방향을 튼 게 경부선 철도란 말이야.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경부고속도로까지 먼저 뚫리게 되면 이연타를 맞는 거죠. 그러면서 한반도 이남 지역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경상도에 넘겨주게 되는 거죠. 여러 아다리가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진 게 좀 심합니다. 예. 제가 어릴 때 깜짝 놀란 게요. 이게 보통 기간 산업이라 그러잖아요. 도로 닦고 아니면 이제 등 이런 거 설치하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 그냥 대구에서 어디 가다 보면 전화기가 당연히 이때 공중전화니까 공중전화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저희 동네가 막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 그리고 가로등이 밤에 환하게 있진 않아도 가로등이 그렇게 없진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길도 당연히 되어 있고 근데 90년대에 언젠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가 한번 전라도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가셨으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나중에 밤늦게 전화가 와서 전화기를 찾을 수가 없다. 공전화를. 등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 기간산업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지. 그때. 그치. 저는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 얘기를. 그게 왜 없어? 싶잖아요. 너무 이렇게 낙후되게 진짜 방치를 해놓은 거지. 그치. 근데 이게 한번 그 지역 간의 경제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네. 이제 안 좋아지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외 현대 신화 중에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전라도 통수. 맞아. 이런 신화가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미국으로 치면 흑인들. 흑인들이 오면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강도질하고. 강도질하고 뭐하고 뭐 저놈도 믿을 수 없고. 왜냐하면 거기가 경제적 격차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근대 신화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인종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인종주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사실 다 한민족인데. 그래서 박정희는 그 과정이야. 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쳐도. 그죠. 예. 과정이야 이해를 할 수 있다 쳐도 우리는 지금의 동서 격차와 동서 갈등에 대해서 분명히 욕 먹어야 되고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회. 이게 사실 더 나쁜 건데 하나회는 자 조슈 땅을 한반도 내에 만들었어. 네. 그러니까 이제 군대 내에서도 조슈 파벌을 만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파벌로 굴러간 유신시대 일본의 모델로 자신을 위해서 절대 충성하는 군대 내 사조직이 만약에 있으면 좋죠. 예, 이것이 하나회인데 전두환과 노태우가 여기서 성장하게 돼서 결국 대통령까지 돌아가면서 하게 되죠. 그런데 원래 하나회는 육사 동기들 5명이서 나중에 우리 꼭 별 달자고 네. 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오성회입니다. 별성자를 써가지고 나중에 멤버가 늘어서 7성회가 되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그냥 친목단체죠. 예, 그냥 뭐 술친구 비슷한 예, 이런 건데 이제 박정희의 쿠데타가 성공하고 나서
전두환이 박정희 지지 시위를 벌입니다. 눈에 한번 시위까지. 눈에 한번 들어보려고.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청주회라고 하는 다른 또 친목 단체가 있었어요. 동기들 중에. 청주회는 졸업 성적이 좋아요. 칠성회는 졸업 성적이 낮아요. 그러면 당연히 청주회가 향후 군사 엘리트 후보들이죠. 더 네. 잘 나갈게 당연하죠. 그런데 청주회는 지지 시위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박정희는 누가 더 좋겠어요. 당연히 나 지지해준 애도 이쁘지.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칠성회가 예쁘고 청주회는 경계하게 되죠. 그래서 박정희는 칠성회를 예뻐해 주는 거죠. 그 알려진 바와는 달리 이 노태우 전두환 요때 요 오성의 시절이 네. 이 육사 여기서 그냥 저기 공부 못한 애들 모임이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군대자 할 때도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기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뭐 공부를 잘했다 했는데 성적으로 다 뽀록 났어요. 그런 거 없고 그나마 노태우가 그 중에서 제일 좀 잘했다는 낫다. 거. 그러니까 그 말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부러워했다는데 부러워한 거 1도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볼 차던 애들이에요. 진짜로 실제 리터럴리 공부 안 하고 뒤에서 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볼 차던 애들. 공부 안 하고 자꾸 노는 애들. 근데 인생은 타이밍. 갑자기 5.16 생기니까 여기에 올인을 한 거죠. 장군님 환영합니다. 요걸 한 거지. 사실 이 사람 딱 방금 말씀하셨듯이 졸업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엘리트가 못 돼요. 어차피 올라가는 게 뻔한데 지금. 사법고시 성적 낮아서 중수부 못 들어가는 검사예요. 빨리 변호사 돼야 돼. 뭐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딸랑딸랑을 해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두환은 이게 지금 유일한 끈이잖아. 근데 끈을 잡고 나니까 썩은 동아줄도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 됐어. 또 본인도 TK 출신이라. 그럼 더더욱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63년 이때 이제 대통령이 되죠. 63년이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는 해에 전두환과 노태우는 박정희의 명령에 의해서 칠성회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육사 출신 육군 장교 내부의 영남 파벌로 리모델링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진짜 어떤 사조직으로서의 의도성이 가미돼. 그 네. 전까지는 동호였어요. 정치적 의도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1심회. 후에 1심 한마음으로 충성한다. 그분께. 이 1심회가 나중에 하나회로 불리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점조직이었습니다. 왜 점조직이에요? 존재를 숨겨야 할 만큼 사실 그 목적은 아주 사적이고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는 간편해진 거죠. 전군의 충성을 받을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사조직 하나만 관리하면 이제 군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게 군대 내에 조슈파버린 거죠. 하나이라 그러니까 근데 그 삼총사의 구호가 생각나요. 네. One for all, all for one. 왠지 그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럼요. 그 삼총사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것도 좋아했을 거야. 삼총사도 그게 낭만적이잖아. 낭만적이잖아. 그게. 로망 있잖아. 그러니까 전군의 충성을 받는다? 아니 이제 하나에만. 그 다음에 이제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아니 TK. 그 다음에 경상도 이쪽 인구가 제일 많아. 나의 조시번을 만들고 나의 파벌을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 진짜 나쁜 말이에요. 우리가 남이가의 원조는 조슈번이에요. 즉 전라도를 비한다? 저는 전라도 비하 멀리 따지고 보면 네. 일제잔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친일파 청산이란 우리 마음속에 친일을 청산해야 돼요. 방식을 청산해야 돼요. 지역주의,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게 저는 친일적 행동이라고 따지고 보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재밌는 거. 네. 그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12.12로 정권을 잡잖아요. 네. 정권 끝내고 이제 기념사진 찍은 게 있어. 자기들끼리. 네네. 좀 정권을 탈취했잖아. 그렇지. 기념사진 찍어야지. 근데 거기에 그 당시 그 사진 찍는 자리에 없었던 동기가 한 명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깨알같이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있어요. 합성 사진으로 여기 이렇게 오려서 해놨어. 근데 되게 어색하다. 보면 알아. 이분이 합성됐구나. 바로 알아. 화장실 갔었구나.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뭐 요즘처럼 잘 되나요? 그때 보는 즉시 눈에 거슬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배경 다르고 이런 사람. 그런 거지.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자, 우리가 식민사관이라는 말을 하죠. 일제시대. 식민사관. 굉장히 식민사관을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죠. 네. 식민사관과 박정희의 관계가 아주 미묘합니다. 일제는 고의적으로 식민사관이라는 비열한 획책을 기획해서 우리 한국인들을 우민화했다. 정신을 말리고 없애고 뭐. 예, 식민사관이 부당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식민사관은 쟤네를 이렇게 속여서 우리의 개 돼지로 만들어야지 라기보다는 식민사관은 일본인들에게 당시 일본 권력자들에게 그냥 진심이었다.
그러니까 정확히 식민사관을 말 요약하자면 너희들은 2등 시민이다. 저열하다. 종자가 글렀다. 태생부터 글렀다. 요 얘기입니다. 그냥. 근데 그 내부 논리는 그냥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맞지. 유신 체제 자체가 사무라이들의 폭주로 탄생했잖아요. 본토인도 아니고 우리 속국인데 당연히 2등 시민이겠죠. 아, 요런 차이입니다. 이게 그 군인 정신과 말하자면 그놈의 군인 증신과 네. 그 다음에 문치주의의 차이예요. 음. 사무라이들이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칼 들고 막 내전 몇 번 하고 그렇게 서로 썰고 죽이면서 좌충우돌 하다 보니까 메이지 유신이 탄생하고 러시아도 이기고 청나라도 이기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그런 시스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선 문인들의 붕당 정치 뭡니까? 결국 말싸움이죠. 네. 이거는 한심하고 유약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저쪽 밖에서 K1 지금 WFC 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 100분 토론하고 있는데 얼마나 한심하겠어. 지금. 바로 그거. 그래 한 대 쳐 이 새끼야 이러면서. 멋있어. 피 흘리면서 맨 이거 하고 있는데 남잔데 이거 하고 있는데. 맨날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지들끼리. 주먹 한 방이면 넘어갈 것들이 많은 거잖아. 그런데 이 사고방식은 박정희에게도 이식되는 거죠. 아, 게다가 이분은 사관학교를 3번 다녔잖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엘리트들 사이에 말싸움이 있고 무력 싸움이 있어요. 어느 편이 백성들한테 피곤합니까? 말싸움에 백성들이 동원되나요? 그러니까요. 무력 싸움은 어디 휘말리면 죽는 건데. 아니 그 병사로 징집되잖아. 일단 이건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예요. 문치주의라고 하는 거는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사이다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럼요. 스스로 동원되고 싶어 하십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의 대한민국 평가가 섬뜩합니다. 이런 평가를 해요.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면서 이 민족은 겨우 삼천리의 좁은 변강 속에서 세계 희우의 순혈 동포면서도 혹은 분방 혹은 상잔을 거듭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두터운 봉건 속에서 빈곤과 나락의 안일 무사주의의 악순환 속에서 분열 파쟁만을 일삼아 왔다. 단 한 번 국가다운 국가를 세워보지 못하였음이 오늘까지의 우리 역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입으로만 씹으렸다 이거지 그냥. 두터운 봉건, 빈곤의 나락, 안일 무사주의, 악순환, 분열, 파쟁 이게 다 그 붕당 정치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붕당 정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저기 붕당 정치 안 하고 탕평책 써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안동 김씨 그 세도 정치 시작해가지고 나라 망했잖아. 이게 분열 파쟁이라고 하면 되게 나쁜 소리 좀 들리지만 이걸 진보 진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똑같이 바꿀 수 있어요. 다원주의. 그리고 정당 정치잖아요. 소수자를 인정하는. 다당 정치. 그겁니다. 아 그리고 일당 그러면은 독재하자는 거야 뭐야 그럼 그렇지. 어쩌자는 거야. 자 봐요. 이 붕당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 건 사실이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사실을 왜곡하고 말싸움하고 해가지고 막 상대편 사화 일으켜서 귀양 보내고 한 거 맞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래야지 서로가 서로를 견제를 견제하면서 하니까. 이 물이 고이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말싸움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보의 결과거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박정희는. 게다가 이제 조선 후기니까 이 사람들도 방금 말씀하신 안 좋은 면을 좀 더 부각시켜서 확대했을 수도 있죠. 어떤 사화라든가 멸문지화라든가 당연하지. 그런 것만 확대해서 보면은 이놈들 말만 하면서 뒤로 계략을 꾸며서 사람을 골로 보내는 아주 그 저열하고 비열한 놈들이다라는 식의 어떤 정치적 책략만 이렇게 포커싱을 해버리면 그렇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칼날은 순수하다. 시원하거든. 안 되면 나도 죽고. 네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가자. 이것은 이제 메이지 유신 이전의 일본에 대한 유신 지사들의 평가와 동일합니다.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유신 지사들은 메이지 유신 이전의 봉건 일본을 정확히 박정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한 것처럼 얘기를 했군요. 해석했습니다. 예. 네. 참 닮았어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 조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려면 좀 신념을 갖거나 좀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배우거나 습관적으로 생각한 대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부딪혀서 알게 된 게 그건이죠. 사람이 신념이 있으면 예를 들어 환단곡이라도 네. 하게 돼 있어요. 외우고. 그럼요. 근데 신념이 없으면 주워 들은 걸로 그냥 대충 그냥 인식의 저편을 좁혀놓는다고. 그리고 이렇게 폄하를 이전까지 역사를 폄하를 해놔야 자기 가치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 반만년 가난의 역사를 이 수렁에서 건져준 유일한 한 명의 영웅이 있다면 이분이라고. 반신반인이라고 하잖아. 그럼요. 힙스터지. 이게 지금 본인이 이런 느낌이 거의 나 아이돌이지만 이전의 아이돌은 기획사의 그 전략에 움직이는 인형이지. 영혼 없는 인형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지요. 그럼 난 작곡 작사하고 안무도 직접 짜고 패션과 모든 거를 내가 다 이거 내가 제가 누구를 겨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지금 말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겨냥한 건 아니죠? 겨냥한 건 아닙니다. 네. 그냥 하다 보니까 옛날 그 옛 아이돌들과 어떤 차별을 줄까라고 해서 그 다음 아이돌 세대의 전략이 이런 식으로 포커싱이 된 건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의회 정치.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 조선 붕당 정치나 의회 정치나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의회를 탄압하게 되죠. 그리고 공화당을 자기가 창당해 놓고 필요하니까 창당한 거예요. 대통령 되려고. 억누르는 거죠.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탄압한 구일본군 세력과 사실상 비슷한 거죠. 사고 회로도 비슷하고 행동 패턴도 비슷한 겁니다.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 원리 자체를 이분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탄압을 떠나서 이해를 못 하고 있다니까.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볼까가 아니라 이해를 못하니까 쟤네는 무의미하다. 아, 이 사람 그렇지. 이 사람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 자기한테 무쓸모, 필요 무가치. 없는 것.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민족의식 고치는 엄청 했어요. 그다음에 반일 의식이랄까요? 네. 반일 정서, 반공 정서 이런 거 뭐 엄청 고취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메이지 유신으로 하나 된 야마토 민족, 메이지 유신, 5.16으로 드디어 하나 돼서 일어서기 시작한 한민족. 이 사람이 하나로 묶는 걸 되게 좋아해. 반공정신, 민족의식 고치, 반일 이거 다 하나로 묶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 팀이다. 그다음에 서양식을 모방했죠. 메이지 유신은 네. 서양식을 모방해서 구일본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이게 일본식을 모방해서 구헬조선에서 벗어났다. 5.16은 정확하게 등치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모순조차도 닮게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일본 메이지 유신 세력들은 일본을 괴롭히긴 했으니까 서양이 네. 패척하겠다. 네. 그러면 박정희도 사실 속으로는 일본 기신 오부스케 친하지만 겉으로 이미지는 뭡니까?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일본은 그 항일 정신, 반일 정신은 고취한다. 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일본을 배척한다에는 반쯤은 진심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 사람이 기신 오부스키 존경하면서도 아까도 얘기해서 연장선으로 가자면 이거죠. 반쯤은 내가 이제 이 영감탱이랑 거의 동급이네라는 그런 거 있잖아. 그렇잖아. 국가 수상으로서 만났는데 뭐 이제 뭐 어쩔 건데라는 그런 기분이 있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이중성이 메이지 유신 지사들 동일하죠. 그죠. 서양 그 사람들도 서양 배척한 거 진심이에요. 그런데 또 서양이 좋아 속으로. 그럼. 좋으면서 싫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 집들은 다 유럽식으로 짓고 그때. 그럼. 그렇지. 양복 입고 다니면서 자귀. 양복 입고 다니면서 귀축 영미를 척살하자 이러잖아. 그렇잖아. 물질적인 서양화는 이뤄놓고 이제 귀축 영미.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경제 성장을 추구했어 사실. 네, 네. 그렇죠. 박정희식 경제 성장은 매우 진보적입니다. 김일성과 같죠. 네. 예, 그래놓고 빨갱이는 다 죽어야 돼. 이런 이중성. 그러니까 이런 그 내부 불만을 억누르고 그 이름도 멋진 국민총화, 총화 단결 엄청 좋아해. 이루는 과정도 동일하고 쓴 언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흐트려 놓으니까 내부 모순으로 이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정치 지형, 정치적 언어, 보수와 진보의 경계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졌죠. 네. 이때. 물론 기신 오부스케와는 찰떡궁합이죠. 네. 요거는 이제 비밀이지. 근데 난 요 마인드 있잖아. 네. 요걸 다른 데서도 적용할 수 있다. 어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 네. 한 20년 전 음악씬으로 볼게요. 계속 아이돌로 예를 들었으니까. 네. 아이돌 씬을 무시했다고. 그렇죠. 어떤 뮤지션들이. 근데 이제는 아이돌이 무시할 만한 어떤 영향력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실력도 아니고. 아이돌과 찰떡궁합으로 지내는 거지. 근데 그 찰떡으로 지내는 마음의 반쯤은 무시할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더 위야. 나는 악기도 잘 만지고 그런 진짜 진정한 뮤지션이고 너희들은. 하지만 또 얘가 또 잘 나가니까? 잘 나가니까 셀럽이니까 나랑 친구가 나쁘지 않잖아. 이거 반반의 그 양가적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느낌의 박정희도 약간 그런 락커가 아이돌 전화번호 따는 그 기분 있잖아. 기신 오부스케에게. 근데 거꾸로 박정희를 바라보는 기신 오부스케 그리고 일본의 우파들은 네. 또 이 사람들 감정도 양가적이잖아. 그 양가지 왜냐면 그렇지. 아이돌인데 저 사람 락커야. 저 사람 나보다 돈도 없고 유명하진 않지만 언더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야. 나랑 왠지 친해지고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런 뭔가 했으면 좋겠어. 전화번호를 따는 거지. 시상식에서 만나서. 네. 이 사실 이거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서로 무조건 친일 팔아서 사랑해는 아니잖아. 미묘한 동거잖아 그게. 미묘한 동거인데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무시하기도 서로 하고. 깔아보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핵폭탄 맞고 다 끝났지만 우리의 그 기계 우리의 그 뭐라 그래요? 기계라고 또 뭐라 그래요? 증신. 우리의 그 기세랄까? 그게
살아남아서 저 땅에서는 번쩍번쩍 하는구나. 저게 그걸 보는 어떤 그 부러움 같은 우리가 거. 준 거 아니요. 그렇기도 한데 박정희는 또 너무 힙스터니까 제대로 하거든. 그냥 사람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음. 이게 뭔가 그 미묘한 미묘한 이 양가적인 거. 그래서 만주국과 대한민국이 의외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시 노부스케는 만주국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이제 군부 엘리트와 관료 그리고 닛산과 같은 재벌이 연합 지배하는 중앙 통제형 개발 독재 체제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때 만주국의 경제 성장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속도로만 따지면 박정희의 계획 경제, 수출 주도, 농촌진흥, 중화공업 육성, 전후 일본과 한국의 압축적 성장 전략 이것이 만주국에 많이 참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만주국에서 따라한 게 있습니다. 박정희가 반상회. 반상회. 예, 이거 만주국이 그 발명국입니다. 동네 사람 앉아하고 요구르트 쭉 하나씩 돌려고 이거 하는 그거. 그러니까 맨 위에서부터 완전히 그 동네 아주머니들까지도 하나의 그걸로 만드는 거죠. 군사적으로. 그다음에 총력 안보라는 개념. 총력 안보. 박정희 정말 좋아했던 말이죠.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 하나가 돼야 돼. 뭐든지 할 수 있어. 참 이거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일본 본토로부터도 모방할 건 다 있습니다. 자,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조회, 교련, 또 하나 뭐 있습니까? 퇴폐풍조 단속. 장발, 이거 미니스커트. 이 아티스트들이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교육 헌장은 교육 칙어로부터 나왔죠. 새마을 운동은 전쟁 말기 그 일본의 국민 총동원 체제로부터 10분 참고를 했고요. 국가보안법. 이거 치안유지법 모델로 한 거죠. 자, 국가보안법을 치안유지법처럼 쓰기 시작한 게 박정희 시대부터입니다. 네. 예. 이승만 때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의 소유주는 네. 이승만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박정희다. 그래서 뭐 국보법 하면 바로 박정희 떠올리는 이유가 네. 바로 그 때문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의 민족의식 고치 작업은 순뻥이냐? 그렇지만은 않다고 봐요.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자기 출신 민족을 민족 지도자니까 이제 총화 단결시키는 거는 매우 멋진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 멋짐에 대한 하나가 되니까. 이 돼야죠. 멋짐에 대한 진정성? 이건 거짓이 아니죠. 심시티만 해봐도 이게 뭔가 통일과 일체감을 그럼요. 위해서는 이게 당연히 다 똑같이 살아. 그리고 박정희 나라 가지고 심시티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신지사. 다시 이제 지사 문화의 코드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면 우리가 막 항상 그러잖아. 박정희는 민족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진영으로 보잖아. 근데 그렇게 진영으로 우리도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추구한 방식이 얼마나 남성적이고 마초적이냐 그리고 지사적이냐 이걸로 타인을 이 사람을 판단했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박정희 가짜 위인전 사건이 있었어요. 가짜 위인전. 네, 1967년에 박영만이라는 이상한 소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광복군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왜? 청와대에서 큰 돈 줄 줄 알고. 그래서 출판 기념회도 하고 막 모셔갈 줄 알고. 대대적으로 준비한 거야. 이 내용이 뭐냐면 사실 박정희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일본군에 잠입한 비밀 광복군이었다. 세포 조직이었다. 박정희가 만약에 이 책을 좋아해 줬으면 말이죠. 그리고 과거 세탁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 정말 있었잖아요. 그러면 박정희 지금 좀 광복군으로 둔갑해 있어요. 이걸 안 한 건 박정희예요. 박정희는 이 책을 보고 나서 황당한 거죠. 내가 언제 광복군이었냐고 호통을 치면서 이 사람 쫓아낸 거죠. 자, 박영만 경제적으로 망했죠. 이 소설가 문인으로서도. 예, 문인으로서도 망했죠. 줄을 잘못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참 욕심이 부르는 화가.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도 박정희라는 사람의 결을 잘 몰랐던 거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아. 박정희는 사실 독립운동가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친일파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주군과 다른 일종의 파벌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신념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해방 후에 군사 조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관동군 그 만주군이었던 네. 이유만으로 페널티를 받으니까 그건 나와 다른 파벌이 파벌이라서 나에게 페널티를 준다. 그치,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 세계관이 협소하니까. 이 사람 세계관이 조슈냐 사스마냐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세계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지만 독립운동은 정치적인 거죠. 그죠. 정치는 이념이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가치와 사상에 따라서 너는 얼마만큼 정치적으로 오른쪽에 있고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적 그 독립운동가냐 있고. 아니면 아나키즘이냐 파벌이 갈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네. 박정희는 바로 이걸 꼴 보기 싫어했던 거예요. 붕당 정치 같잖아. 붕당 정치 같잖아. 의회 민주주의 같잖아. 그지. 그런데 김구는 존경했습니다. 박정희는? 우리는 박정희가 김구를 존경했다 그러면 황당해하지. 그런데 결로 봐야 돼요. 결로. 박정희는 우파에다가 민족주의자잖아. 네. 김구는 네.
김구는 파벌 싫어해. 음. 그러니까 민족으로 하나 되면 민족으로 딱 하나 끝이야.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싫어했던 것도 이게 의견이 자꾸 갈라져서 이제 말하자면 독립운동 세력이 하나가 안 되니까 싫어했던 자꾸 거라고. 분탕질하거든. 독립 그 안에서. 이 김구 선생도 싫어했고 저기 박정희도 싫어했던 게 그거 흔히 말하는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그거거든. 쟤들이 자꾸 콩가루 뿌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박정희가 보기에 김구는 멋있는 사람이야. 나와 의견이 같잖아요. 의견이라면 결이 같잖아. 음. 자, 편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그치. 지사 마인드라고. 아 그리고 김구 선생님 약간 사나이즘 있었어요. 상남자 그런 걸 이거로 좋아한 거지. 있었잖아. 사나이즘 있었어요. 그리고 자, 김구 선생은 친일파 일본 권력자들 처단하는 방식이 암살이잖아. 그죠. 우리 왜 되게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고쌤도 테러리스트 아니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 자, 테러리스트는 박정희한테 뭡니까? 지사잖아. 이 유신지사 같은 내 거요. 몸 던져서 하는 거 지사 아니야. 바람의 검심에 그 칼 한 자루 들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 여기서 테러리스트는 가치 중립적인 걸 얘기해요. 네, 테러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테러리스트이자 독립운동가도 있고요. 테러리스트이자 아나키스트도 있고 테러리스트이자 IS도 있는 거예요. 네. 민족이 정치적 관념보다 먼저라는 거지. 그 민족이든 제국이든 무조건적인 충성 대상이라는 점에서 박정희에게는 김구는 매력적이다. 반면에 박정희는 이승만을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죠. 싫죠. 우리 보수주의자들, 현대의 진보주의자들, 지금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승만과 박정희는 한편이죠. 네. 그죠? 네네. 전혀 반대요. 이승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뭐 자기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거지만 이승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방식 자체가 박정희 과가 아닌 거예요. 이승만은 문돌이잖아. 아 그리고 이승만은 1세기 시민이잖아. 미국인이야. 사실. 그리고 멘탈이. 생각해봐. 박정희가 이때까지 했으면은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승만 같은 도련님을 좋아했겠냐고. 그리고 이승만의 그 독립운동 방식은 미국 사람들한테 연설하는 거잖아. 연설. 아시아 프린스로서. 이승만은 연설 실력은 인정받지만 연설이 있고 한쪽에는 암살이 있어요. 박정희는 암살을 사랑했다. 왜? 이게 남자의 방식이잖아. 지사의 이런 거. 방식이죠. 이게 지사적이잖아. 박정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로 안중근은 존경하죠. 지사니까요. 안중근 숙모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흠숭하고 흠모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름이 숙모회예요. 여기에 친필을 써줍니다.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재밌죠? 그런데 안중근 숙모회의 인사들은 악질 친일파들이 많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보통 진보 정치인들이 말하기에는 비열한 가면 쓰기다. 과거 세탁이다라고 하는데 그 평가가 부당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해 차원에서 보면 철저한 연기였을까? 나는 일본식 표현으로 안중근 의사가 아싸란 맛이 있었다고 이 사람들이 봤다고 봐요. 그래서 친일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지사잖아.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잖아요. 왠지 느낌이 악질 친일파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지사고 뭐고 없이 왜 민족 탄압하고 돈만 밝히고 막 이런 느낌이라. 이 사람들한테 신념은 없지만 취향은 있잖아. 근데 이걸 구분해야 돼. 그래서 방금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네. 신념은 없고 돈만 밝힌다. 사실 그 사람 자본주의자고 기업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친일파라고 부르기도 뭐해. 그냥 그 사람은 악덕 기업가야. 야, 부역자. 근데 그게 단지 친일이니까 친일이 효율적이니까 친일. 뭐 마치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효율적이면 박근혜 정권한테 돈 대가지고 어떻게든 사업을 하는 거고 네. 윤명복 정권한테 되면 하는 거고 그게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일도 신념적 친일이 있고 그 다음에 실리적 친일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쪽으로 보면 이제 신념적 친일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같은 결이 맞으면 왠지 그분도 좀 멋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게 친일파도 결이 많을 테니까. 근데 악덕 지주와 신념적인 의미의 친일과는 또 조금 결이 다를 거 아니에요. 사실 악덕 지주로서의 친일파는 이 박정희보다 더 못한 신념이고 뭐가 없고 자기 이득과 효율로서의 그것만 존재했을 거라는 거지. 아마 그런 이데올로기 태평성대에 이데올로기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이데올로기 자체가 없으니까 겉으로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죽었는가 이것만 보는 거야.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안중근 의사 처음에 그 일본군한테 끌려가서 처음에 감옥에서 고문받았죠. 네. 혹독하게 고문받았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니까 처음에 단순한 그냥 테러리스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한테 사상가적인 면모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인 간수들이 떠받드는 거죠. 이때부터. 참 재미난 시대였다. 이 시대가.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안중근에게 친필효를 바치는데 이 친필효가 민족 정기. 이것도 재밌어요. 자기는 제국과 제복을 사랑했지만 네. 당신은 민족을 사랑했지. 우리 진영은 다르지만
멋져. 어. 그럼 민족 정기에 있어드려야지. 막 약간 이런 사고방식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이라면 그 사람의 사상이 뭔지, 내가 그의 사상에 동의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고뇌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순서죠. 그죠. 근데 박정희도 일본인 간수들도 나름의 사상이 있다? 그럼 그 사상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 그럼 사상이 멋있어. 있고 사상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뭐 화끈하게 하는 사람들. 총질했어. 혼모노다. 이런 어떤 사고의 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안중근 선생님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켄신에서 느꼈던 그 멋이 있잖아요. 네. 켄신 자체는 되게 우리도 켄신만 멋있잖아. 안중근 선생님도 그런 멋이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 멋은 뭐 다 박수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사실 그리고 그 멋은 그 멋을 멋이라고 말해서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 그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걸 주저하지 않고 했다라는 거에서 멋으로 주황하는 네. 거기 때문에. 박정희는 민족적 단위의 지사가 되려고 했던 거죠. 지사 중에 지사 왕이 되려고 했어. 그리고 지사의 핵심은 낭만과 멋이죠. 그렇죠. 그리고 박정희는 이 멋을 관리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잖아. 본능적으로 아니까요. 알아. 그래서 1972년에 네. 드디어 유신 정권이 시작이 되죠. 네. 악명 높은 10월 유신이 강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유신이 메이지 유신의 유신, 그 박정희 유신이 동의어라는 사실은 너무나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유신 헌법은 말이죠. 메이저 헌법을 그냥 드래그 앤 카피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제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네이밍까지 이제 아예. 아예 이제 해버린 그냥 거야 이제. 이제 더 거칠 것도 없다. 나 숨길 것도 없다. 이제 완벽하게 이제. 천황이라는 단어를 유신헌법에서 유신체제로 바꾸고요. 천황에 대한 불충, 이거를 체제의 불만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잖아요. 이게 유신헌법이에요. 그죠. 사실은 유신헌법부터 멸망이 시작됐다라고 하잖아요. 메이지 헌법부터. 메이저 헌법부터. 네. 유신체제로 국가를 박정희가 바꾸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김재규의 탕탕탕? 이것은 예정된 거기도 했어요.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다. 사실상 그렇죠. 파멸을 향해서 치달아가게 되는 거죠. 같은 구조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회 정치, 민주적 절차는 고구마죠. 답답하죠. 그렇죠. 길도 멀고. 이것을 군사 독재의 사이다로 가름하는 것이야말로 박정희의 로망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로망을 박정희 이루기도 했어요. 네. 이것이 한일 유신 100년사에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데 최종장이다. 이제. 네. 최종장이구나. 최종장이죠. 자, 총화, 단결, 총력 이런 휘호를 막 박정희는 쓰고 다녀. 그 중에 걸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론 통일. 이게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 될 수가 없고 하나 되면 안 되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가치 판단을 떠나서 통일되어 있는 상태를 론이라고 하나요? 맞아. 이게 영어로 아규먼트잖아요. 그렇죠. 국론은 당연히 분열돼 있어야 돼요. 네. 이게 건전한 상태인데 국론 통일이라는 휘호를 이제 유신정권 체제 하에서 박정희는 즐겨 쓰게 됩니다. 재밌죠. 국론 통일이라. 참 이게 일베용어로 가장 신박하다. 그 국론 뭔데? 나 아니야 나. 그러니까 아예 론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나야 나. 나의 뜻이지, 나의 뜻. 론이 아니라 윌이지, 윌. 그렇지. 맞아. 통일이 돼야지. 국가가 나는 하나다. 그리고 운명의 1979년 10월 26일. 11.6 사태. 자, 11.6 사건이라고 요새는 합니다. 맞아요. 보통 그걸 11.6 같이 사건. 중립적으로 네네. 이제는 바로 김재규가 유신 특집 마지막 주인공이죠. 네. 이분이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습니다. 아주 유신적으로. 한일 유신 100년사의 마지막 유신지사. 네. 바로 김재규입니다. 네. 여기서 유신지사라고 말한 것 방금 대표님은 같이 중립적으로. 같이 중립적이고 사실 말하면 같이 중립적이기도 하고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고 맞아. 어쨌든 덕 봤다 이런 느낌도 있는 거고 그냥 다 있는 거야 그냥. 사실 저는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김재규 이분을 보면 약간 좀 한심한 느낌 들면서 비아냥거리고도 싶은데 네. 어떤 면에서 또 존경스러워요 사람이. 그래서 이 김재규가 저희의 이제 유신 마지막 특집의 주인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김재규가 왜 그런 일을 했는가에 대한 것이 사람들의 미스테리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임상수 감독님의 그때 그 사람들을 봐도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영화를 보면.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인 건 맞아요. 왜 현대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하죠. 다 말이 안 돼. 채용사를 꾸며서 즉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야. 네. 국가의 어떤 그 무슨 뭐 국가의 주요 요직을 하는 사람이 그 여자들 채용사를 꾸리고 뭐 그런 걸 자기 윗 상관한테 그 바치면서. 바치고 이런 대도 않는 저기 뭐야 그 채용사란 말이야. 말 그대로 저기 뭐야 룸사롱 저기 바지 사장 같은 놈이었다고.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야수의 심정을 유신의 심장을 쐈대. 어. 뭔가 이 독재자 이거 안 된다고 했대. 그럼 독재자가 안 된다고 총을 쐈던 사람 우리 기준에서 있는 그런 인물이 되려면 이게 안중근 선생님 같은 그렇죠. 사상가가 되던가. 아니면 얘는 그냥 저기 위안부 저기 갖다 주던 거강꾼 같은 거강국 놈인데 같은데. 그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야수의 심정을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이게 거짓말이거나 마지막에 죽을 때 되니까 멋있어 보이게 한다든가 아니면 채용사의 그 과거라든가 뭔가 그 딸랑딸랑하던 그게 사실은 그 진심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온 광복군의 이론이- 세포 조직같이 뭔가 그래서 나온 이론이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즉흥적으로 차지철한테 열받아서 이런 식으로 가잖아. 차지철러 그런데 그 둘 사이의 중간도 아니고 이 맥락은 따로 있다. 그치, 이 사람의 맥락은 결은 따로 따로. 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바로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유신지사라는 유신지사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는 맞아요. 유신지사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유신지사로서 순수하고 원대했던 사람인 거, 나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제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해 사람들은 못하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 수사 과정의 미스터리가 이겁니다. 즉흥적이라기엔 너무 계획적이고 계획적이라기엔 너무 어설프다. 그 이유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다음 편에서. 네. 예, 다음 주에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아, 다음 주인가요? 뭐 다음 언제든. 회라고 하죠. 네. 예. 다음 번에 우리 뭐 이제 영화도 거니까요. 봐야 되고. 네. 이제 유신 시리즈는 끝을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기 반인반신 라이징 했는데 네. 이 김재규는 뭐라고 해야 되지? 김재규? 재규어 라이징. 너무 그거라서. 아, 왜? 근데 재규어라는 그 별명이 왜 붙었는지 아세요? 몰라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정을 쏘았다고 본인이 그랬잖아. 재규어라서. 근데 이름은 재규인데 어. 야수 중에 재규어가 포함되잖아. 맹수과에. 그래서 어. 아니 근데 그게 특정 사이트에 특정 용어다 보니까 약간 저어되는 면이 있다. 아. 뭐 그렇습니다. 난 사실 이게 누구 편을 들어줄 생각도 없고 나는 그런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 중에 근원은 이런 똘추가 또 나온다. 사람을 이해를 못하면.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가르치다가 놓치는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고 어른으로서 대할 때 이런 부분들의 맥락을 놓치거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런 똘추는 나와요. 아마 이제 5.16 세력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굳이 집요하게 시리즈까지 만들어가면서 접근한 거의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뻑하지 말고. 아니, 자뻑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를 드렸다. 그런데 아니 말 안 해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리즈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사실은 불편하신 분도 있겠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저번 화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화부터는 불편한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이제는 국내 얘기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일관되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이해입니다. 네. 옹호도 긍정 부정 이게 아니라 이해를 맥락으로 잡고 우리는 처음부터 간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그냥 악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 악마도 이해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 자 이제 유신 시리즈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떨고 가려면 이해를 해야 떨죠. 이제 한 주 남았나요? 네. 예. 혹시 영원한 떡밥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 유신도 사실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금 정치 성향으로 진보적이라 그러면 친일파 싫어하고 그다음에 유신 정권 박정희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문화적 친일 이거 없습니까? 있죠. 대학 내 군기 문화 옹호 이게 친일파입니다. 그다음에 노동자를 일개미로 보는 시선 이거 친일파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역 감정 일제 잔재입니다. 일제 잔재는 이런 차원에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난 딴 거보다 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야말로 친일파다. 맞아요. 뭐냐면 분열로 망하는 거는 공학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주당 표가 새누리당에 비해서 2, 3%가 모자른다. 그러니 뭐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밀어줘야 밀어줘야 한다. 그러면 저기 외국처럼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라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너희들한테도 뭔가 베네핏이 있다라는 식으로 공학적으로 풀 문제지. 아니 이때 무조건 밀어달래. 무조건 밀어달래. 그럼 뭐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뭔데? 정치라는 건 이해를 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 자기 이익 집단이. 그래놓고 그런 류의 공학적이고 그런 계산은 없이 무슨 사람을 무조건 분열로 망한다 이런 식의 레토릭을 쌓은 다음에 큰 그림을 못 본다며. 그러면 이상한 사람 배신자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뭐 이런 거잖아. 아니 그 연대라는 게 뭡니까? 까놓고 말하면 나는 춘천 가고 너는 지금 뭐 어디 간다고 안성? 그런데 우리가 기름도 아껴야 되고 뭐도 아껴야 차도 한 대밖에 없으니 딱 이거잖아요. 신갈 인턴체이지까지 같이 가자. 그렇죠. 중간에 어디쯤은 같이 가자. 거기까지는 뜻이 맞으니. 이게 연대인데
지금 솔직히 민주당이 정의당을 다루는 방식이죠. 네. 다루는 방식이 야 쩌리 너 내려가지고 뒤에서 차 밀어 이거고 정의당은 우리만 진짜예요 라고 하니까 또 그런 취급 받고 민주당에 지금 이런 상황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공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무조건 그러니까 이 어떤 이념 이전에 네. 공학 서로에게 얼마만큼 뭐 너 얼마 가져갈래라는 식의 공학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러면 얼마 내주겠으니 너도 그럼. 이걸 해달라. 이렇게 가야죠. 공학이 있으면 안 망합니다. 그리고 공학이 먼저 제시되고 그런 얘기 하면 모르겠는데 공학도 없는데 거기다 대놓고 진보는 분열로 망해서 이래서 안 되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너네 양보해야지. 그럼 그 사람 지금 취급해요. 헤일이 오고 있는데 조개나 죽고 있고 그 말 정말 싫어해요. 어. 네. 조개 줍는 그러니까- 사람도 있어야지. 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여러분 분열은 당연한 겁니다. 민주주의가 그런 거예요. 물론이지. 네. 분열은 디폴트인데 자기의 이득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가냐 못하냐 조정을 하자 하나 조정하는 이렇게 거지. 가야지. 그런 소리를 만약에 특히나 이제 곧 선거가 오니까 네. 그런 소리를 아무 데서나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보가 이젠 드디어 뭐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데 진보가 분열로 그러니까 뭐 공학을 제시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건데. 아니 뭐 일당 독재하자는 거야 뭐야. 자, 다가오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네. 정의당에게 우리 일단은 저 사악한 세력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니까 이 선량한 목적을 위해서 무조건 함께 하지 않으면 너네는 부역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박정희가 그 휘호로 즐겼었던 국민총화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지금 몇 번이나 했나요? 벌써 몇 번째인가요? 물론 정의당도 할 말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네, 뭐 때. 그쪽도 그렇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둘 다 내 보기에는 뭐 둘 다 얘기하면 꼭 양비론이라 그러죠. 양비론은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양비론은 그런 게 네. 아니 그러면 2명 이상이 무조건 잘못한 사람 중에 2명 이상이 늘어나면 다 무슨 양비론이야? 한 우리가 명만 꼭 잘못해야 돼? 우리가 자유한국당 어떻게 그래? 네, 우리가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안 까는 이유는 입 아파. 논외라서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파시즘을 보수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래서 논외로 치는 거죠.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해. 지금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얘기하자 이거지. 일단은 최소라도. 야, 우리가 이제 8분 응선을 넘었네요. 유신 네. 시리즈. 김재규 한 분 남았습니다. 네. 이 김재규 시리즈는 참고로 이제 살짝 맛을 보여드리면 네. 재밌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뭐 맞아요. 신성희 선생님의 얘기도 얘기도 있고, 나오고요. 제가 뭐 시시한 얘기지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저만의 단독 연구. 이거는 뭐 특종. 이거는 뭐 저희가 얘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가 아마 이 모든 시리즈 중에 가장 재미날 것이다. 이게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남의 죽음을 재미나다고 표현하는 건 좀 웃겨요. 그건 비극이니까 그건 그거대로 그건데 다만 이제 이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니면 이제 그 펀이라기보다는 인터레스팅의 측면인 거죠. 그렇죠. 왜 흥미롭냐면 이 어떤 사람의 사고 방식이 몇백 년, 그러니까 100년 넘어 흘러서 누군가의 머릿속에 어떤 회로로 딱 네. 박혀가지고 그게 어떤 사단을 내는데 그 사단이 거기서 끝나요. 이 사고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0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바로 그 지점이 되게 흥미롭다는 겁니다. 불과 30년 만에 같은 때를 살았던 끊겨버렸어. 사람들도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유신 지사가 흔한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도. 아니 그래서 그 112 사태 네. 네. 세력들이 김재규를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조지면서 네. 이해가 안 가니까 계속 팼다고. 도대체 왜 그랬냐? 뭐 때문에 그랬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제 체제를 안 겪어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성을 모르는 거야. 일제 시대를 겪은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어떤 네. 정신 세계라는 거죠. 그거는 당시에도 이미 당시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실러캔스가 돼 있었지. 그죠. 화석이 어느 정도 네. 돼 있어서 몰랐지. 그래서 참 김재규 특이한 인물형이다. 같은 세대를 사니까 암모나이트인 줄 몰랐겠지. 나랑 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재밌어. 화석화가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김재규까지가 최후의 이제 순혈주의자고 네. 유신의 네. 심지어 아까 방금 필톤이 말씀하신 우리 대학 내 군기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양태는 또 우리한테 그대로 남아있어. 남아있어요. 근원이나 근간은 몰라. 진짜 더러워. 참 이게 슬픈 그림이죠. 그렇죠. 뭐 때문에 한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진영론을 넘어서 일본편, 조선편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영론을 넘어서 내부 구조부터 네. 어떤 코드들이 우리 DNA에 있나 요거부터 가닥가닥 뼈와살을 분리해보자. 대표님 좋아하시는 표현으로 포를 하려고, 뜨자. 포를 떠보려고 이 장대한 시리즈를 기획을 했고요. 이 시리즈는 박진영 특집에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박진영 특집을 네. 하려고 해보니까 네.
이게 박진영 씨로 안 끝나잖아요. 유신처럼 해야겠더라고. 한편으로 안 돼. 근데 대중가요의 네. 와 식민지의 역사를 얘기를 안 해주면 이게 뭔가 이 맥락을 도저히 말을 해줄 수가 없는. 요것도 좀 이렇게 몇 프로 해야 심지어는 가능하다. 박진영 씨는 더 멀리 가요. 박진영 씨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네. 미리 말씀을 드리면 19세기 저기 베토벤까지 갑니다. 베토벤까지. 네, 왜 베토벤 뜬금없이 왜 베토벤이냐? 네, 뜬금없다. 베토벤까지 가지 않으면 이 맥락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 박진영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유신 지사의 감성을 이제 우린 네. 이해했잖아요. 네. 이걸 이해하면 베토벤 열풍을 이해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거랑 엮여요. 다 엮이게 돼 있습니다. 이 베토벤 열풍이 방금 말씀드린 베토벤 열풍이 그거를 잠깐 얘기해. 베토벤 열풍이 언제쯤 있었나? 베토벤 열풍이 19세기에 네. 베토벤이 살아생전의 그 말년부터 베토벤 죽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열풍. 요 베토벤 열풍이 일본의 유신과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거쳐서 진짜예요, 진짜. 맞아요. 진짜래요. 한국의 구한말에 들어와서 그래서 재미난 그림도 연출해 주시고 거기에 미군정의 그 그림과 이게 섞이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박진영이라는 아재를 보면 저 아저씨 왜 저러는지 젊은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잖아. 그죠. 저 아저씨 왜 저러지? 박진영이랑 같은 세대도 이해 못해요. 그 사람은.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이렇게 집요하다. 정의를 단순히 무슨 기회주의자, 악마, 친일, 뭐 어쩌고 독재자 이게 네. 아니고 사람을 이해하듯이 가듯이 박진영 씨도 그냥 뭐 무슨 뭐 자뻑 뭐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떤 그 미국 뭐 추종자 뭐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근간을 그렇죠. 가보자는 거죠. 자, 이것은 열렬한 애정까지는 아니어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만 가지고 네. 이해를 해보자. 뭐 그런 네. 거고요. 자, 어쨌든 유신 특집은 떡밥 이제 그만 던지죠. 이제 한 회를 남겨놓게 다 했다 되겠습니다. 솔직히 박진영. 다 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다 했어요. 네. 박진영 편 끝났네.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1년을 끌어왔는데 자,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